국내에도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블록버스터가 이제 국내에도 나올 단계가 되었습니다. 블록버스터급으로 상업화될 수 있는, 아니면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로는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주요 기업들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주요한 성과를 냈던 기업들이 또 2025년도에서 계속 이어서 좋은 활약을 보일지, 이런 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2024년도에 주요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바이오 시장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장 금리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바이오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2024년도에도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들은 2025년 미국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다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내 바이오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주요한 업체들, 몇몇 업체들이 아주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면서 전체 국내 제약 바이오 시장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이런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훨씬 더 바이오 관련한 지수들이 좋았다. 좋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주요한 업체들의 성과가 뚜렷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자금도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 올해도 자금의 부익부 빈익비는 계속되었다. 자금이 풍부한 회사들은 계속 풍부하고 없는 회사들은 계속 쪼들리면서 임상 성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한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거래와 관련해서는 뭐 M&A도 있고 미국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2023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슬로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꾸준하게 M&A나 기술 거래가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한 50억 달러 이상 기술 이전이 되었습니다. 국내 물질이. 요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하고 아주 비슷한 금액,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 그 안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된 그런 내용들도 여러 건 들어 있어서 질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와 기술 거래가 되는 그런 주체는 빅파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 빅파마는 2030년으로 가면 갈수록 블록버스터의 특허 만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출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보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블록버스터를 바꾸는, 그렇죠. 기존 정맥 주사형인 주사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서 신약 승인을 받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향후에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아주 가능성 있는 물질들을 또 사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M&A라든가 기술 이전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달리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ADC가 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백질 분해제 그리고 ADC의 단백질 분해제를 합친 DAC 또 새로운 모달리티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중항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그리고 제형 변경 그리고 약물 전달형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확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많이 수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형 변경 관련해서는 알테오젠, 그렇죠. ADC 관련해서는 리가켄바이오가 많은 기술을 또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AC 관련해서는 오름테라퓨틱이 벌텍스라는 그런 빅파마를 향해 가는 영향력 있는 회사에 기술 수출함으로써 글로벌리 기술 경쟁력을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트렌디한 모달리티에서 국내 기업들이
아주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종목을 하나하나씩 볼까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링커를 기술 수출하고요. 또 임상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의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역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먹화하고 진행하고 있는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까지 이제 발표를 해서 더욱더 가시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마일스톤의 금액 그리고 또 로열티의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 금액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기업으로도 또 피하 주사 제형을 기술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라는 거죠. N2에 대한 ADC도 또 피하 주사 제형으로 계약을 맺었죠. 따라서 글로벌리 가장 큰 메가 블록버스터인 키트루다, 그 다음에 N2 모두 손에 쥐는 그런 쾌거를 달성을 했다라는 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세노바메이트의 매출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2의 세노바메이트를 도입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죠. 만약에 제2의 세노바메이트가 긍정적인 매출을 일으켜준다 그러면 성장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을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물질을 또 확보를 했죠. 그리고 내년에는 임상 진입 단계로 연구 개발을 진전시키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졌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기존부터 캐파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라든가 납기라든가 또 기술 경쟁력, 이런 모든 부분이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삼성바이오 주가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욱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100만 원 이상에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기술 수출을 한 개는 하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잘 마무리한다 그러면 내년에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항체 ADC 개발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유상증자까지도 해서 자금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항체 ADC에 대한 글로벌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치료 효과가 단클론 항체를 사용하는 ADC 대비해서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루닉 같은 경우에도 루니스코프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그런 동반진단 그런 연구 계약을 체결했고, 또 볼파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파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장기적인 계약을 하면서 연간 단위로 분할해서 매출액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루닛의 매출에 대한 안전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 루닛 인사이트 부분에서도 또 호주에서의 국가 검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루니스코프, 인사이트, 또 볼파라, 이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분기 후에는 조금 더 제대로 정비돼서 조직적으로나 이런 로스 없이 연구 개발에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내년에는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근손실 물질에 대한, 비록 이제 전임상 단계이기는 하지만 독특한 물질로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좋은 주가 성과를 내년에는 보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기업들이 2024년도에 주요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한양행의 렉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국내 제약바이오, 특히 신약 개발에서
이제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제네릭을 만드는 데서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 CDMO로 옮겨왔다가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업화도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화 단계까지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약 물질의 임상 성과입니다. 임상 성과가 제대로 난 물질들만 신약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내에서 신약 개발했던 그런 물질들은 대부분이 임상 3상 단계에서 실패를 했죠. 그 이유는 임상 2상에서 경쟁력 있는 물질들이 임상 3상 단계로 올라갔다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양행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이 임상 2상 단계에서 임상 3상 단계를 존슨앤존슨에게 넘겨서 존슨앤존슨이 전적으로 임상 3상 단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 그런 확률을 이 렉나자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신약 승인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글로벌 확률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 만든 물질이지만 빅파마가 가져가서 빅파마가 임상을 하고 상업화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또 차별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업화에도 성공을 해야지 제대로 된 블록버스터가 나올 텐데요. 상업화가 가능하겠냐. 국내 기업이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신약을 판다 그러면 잘 팔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존슨앤존슨이라는 빅파마 1년에 28조 원의 판관비를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렉나자에 대한 그런 상업화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2024년도에 성과를 냈던 기업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쭉 나열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일정 부분 성과가 난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거대한 기업, 그러니까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화두를 던지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바이오텍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빅바이오텍으로 성장을 했는지 그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장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는 성공과 실패의 많은 부분을 겪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블록버스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블록버스터를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느냐? 그 과정은 모든 회사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블록버스터로부터 수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이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블록버스터를 만들어 본 경험과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는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자신감을 갖고요. 또 경험을 되살려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블록버스터를 추가적으로 두세 개 정도를 더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는 어지간해서는 쓰러지지 않는 빅바이오텍,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50조 원 이상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에도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블록버스터가 이제 국내에도 나올 단계가 되었습니다. 블록버스터급으로 상업화될 수 있는, 아니면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로는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능력도 있거니와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마일스톤도 들어오게 됩니다.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연구개발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를 개발한 효과를 벌써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유한양행은 블록버스터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회사가 되었고요.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도
몇 년 후면은 블록버스터로 성장해가는 세노바메이트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한올 바이오파마, 루닛, ABL 바이오 등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라든가 퓨처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CDMO 관련해서도 국내 업체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ST팜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이 말씀 주신 지금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ABL 바이오, 루닛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계속 강조를 주셨던 기업이기도 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 2분기에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실제로 성과를 얻었던 기업들을 좀 미리 살펴보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이 기업들은 꾸준히 이제 연구 개발을 해왔던 그런 업체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씩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에서 뚜렷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인 거죠. 자금력을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서 과거에 연구 개발을 많이 해봤던 업체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임상 데이터에서 글로벌 임상 데이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업체들이 빅바이오텍이라는 거대한 회사로 성장해 나가면서 지금으로부터도 뭐 10배가량 이상 시가총액을 더 늘려가는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올해 어떤 기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 회사들이 또 갖는 의미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또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그런 기업들의 개략적인 목록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